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릴 임시국회. 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려는 예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보면 언제 문제 없었던 적이 없죠. 근데 요새는 특히 좀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의 정책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 3인방이 참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위 의장이 새로 바뀌었죠. 원내대표도 바뀌었고 그래서 과연 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축하는 드려야 되는데 머리는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선이 되니까요. 예. 이 발걸음은 좀 가벼워졌는데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기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원 의장님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일단 지금 벌써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언의 응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비슷한 취지로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제 어저께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입장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한국갤럽의 1월 30일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지금 국민의 65%가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곧 구성될 우리 정책위 의장단에서 예. 이제 참여하실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증세 없는 네, 복지는 상황 인식을 불가능하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청와대 아닌가요? 예. 이제 정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이제 청와대를 또 정부를 설득할 땐 설득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도 민심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책 또 일방통행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혼선을 빚어지면서 예. 잔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책마저 혼란을 빚고 또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 쏟아지면서 국정 지표율이 보여주듯이 각종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라는 것은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또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리 당이 이 정책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당정청의 모든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할 때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당청 관계 좋고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해야 되는데 당 주도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정청은 하나입니다. 저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동반자로서 저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당정청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화와 일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당정청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예. 정책의장으로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심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책 또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정책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당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와 함께 조율을 해서 예. 그것을 정책으로 생산해내야지만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주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못 맞추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당이 주도해야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청 관계는 당이 주도돼야 되는 게 맞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하여튼간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에 있어서 당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우리가 잘 읽기 때문에요. 정부나 청와대보다도 그렇죠. 그 저희들이 민감할 민심을 수밖에 잘 없죠. 읽기 때문에 그렇게 선두에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책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옥상옥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 정책조정협의회와의 위상관계도 이게 참 골치 아프시겠어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인데요. 골치 아플 것 같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저런 지금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서 우리 당정청 관계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정책에 관해서 여쭤본다면 복지 없는 증세를 계속 복지 없는 증세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 큰일 나죠. 이 복지 없는 증세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네네. 증세 없는 복지를 정부 청와대가 계속 주장을 하고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과 관련돼서 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TF를 구성해서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 제가 위원장을 맡아 있고요. 예. 지금 진행해 왔는데 한 5-차례 걸쳐 회의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당에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요. 예. 이 당정청이 이거를 충분히 논의해서 결국 예. 야당과 타협하고 또 논의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과 유사한 문제인데 왜 건보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요. 네네. 불가치게 개편안 이것도 정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네. 이 연기를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연내 개편을 한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당이 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보험료 이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현 정부가 이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강조해온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난 1년 7개월 동안 준비해왔는데요. 하루아침에 연기하는 것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예. 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 부담이 다 당과 대통령한테 그렇죠. 가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당이 이제 이런 예. 것에 대해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정책의장이 된 이상 이 정책에 있어서 발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설익은 정책을 예.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 당정청이 다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뭐 조만간에 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에 관련돼서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서라기보다도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뭐 비박계라고 그러는데 뭐 전 원 의장께서 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박계로 사람들이 부르니까. 네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너무나 지나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남북 관계를 비롯한 외교가 현 정부에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런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선거운동 저도 못 하는 읽어봤어요. 시기에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언론에 난 것만 보시는 거죠. 급한 상황이 좀 애들지면 좀 이 책을 좀 읽어보고 회고록을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이 친박 간에 있어서의 당내 갈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서로 지금 김두 전 청와대 수석께서 홍보수석이요. 예, 홍보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또 청와대에서는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제가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괜히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가 또 갈등이 증폭될 것 같았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와 전현직 대통령 간의 사이에서 잘 이렇게 우리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찰떡 찹쌀떡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혼선 그리고 국민들에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줘서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내일 신임 원내대표시죠.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에서 뛰었죠. 이청용 선수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팀이 승격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청용이 그동안 볼턴에서 뛰다가 3년 동안 뛰었죠. 그러다 프리미어리그 팀인 크리스탈 팰리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3년 계약을 했고요. 네. 볼턴에서 3년 동안 이제 부상도 당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5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예. 그때까지 볼턴에서 195경기 뛰었던 이청용이 이르면 이번 주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레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예. 그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청용의 볼턴하고 계약 기간이 지금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14-2015 시즌이 끝나는 올 6월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요. 계약을 6개월 남겨놓고 팀을 옮긴 거고요. 이적료가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좀 상대적으로 이적료가 적은 것도 이청용의 기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 자체가 볼턴하고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적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요. 예.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8, 19, 22가 다음 시즌에 이제 강등이 되게 되는데 18위 팀하고 승점이 4점 차밖에 나지 않고요. 23경기를 치르면서 골을 25골밖에 못 넣습니다. 예. 공격력이 많이 약하고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청용을 영입을 한 거고요.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이렇게 유럽 축구가 선수를 영입할 때 한 5월, 6월, 7월 이때 한번 영입을 하고 겨울에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겨울은 아무래도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수. 이 선수가 강등권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팀이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 내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수를 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청용도 이번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면은 예. 백업이 아니라 주전으로 아하. 바로 지금 약간 부상이 있지만 그거만 회복되면은 예. 바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전 세계에 쿵푸 축구라는 새로운 그 장르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축구팀이요. 네. 참 저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대단하고 대견하더라고요. 22살 이하면은 상당히 어린 선수들인데 네. 보통 욱하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근데 저도 그렇게 제 나이 때도 좀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때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욱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네. 어쨌든 우즈베키스탄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죠? 예? 네, 어제 제가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뒤편에 붙였었는데요. 예. 어제 축구협회 공식으로 공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내용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그리고 해당 선수가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와 소속 구단에서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국에 보면 킹스컵을 뛰고 있는데 예. 우즈벡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의 말도 전하고 했는데요. 뭐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좀 쉽게 봐주긴 사실 좀 속이 상한 상황인데. 아, 이건 범죄요, 범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오는 3월 27일에 서울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하고 우즈벡하고 경기를 가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례라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실 발표하지 않는 게 예의인데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다. 도장은 사인은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상이나 절차상 결례도 있지만 아마 이 상태면 사실 거의 한국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 오게 되면 우리나라 팬들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반감이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용감하다고 봐야 되나. 뭐,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리고 과거 스페인 프로 감독 시절에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죠. 아기레 감독. 경기도 됐네요. 네. 어제 일본 축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예. 아기레 감독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예. 뭐 성적 이번 아시안컵에서 8강에 머문 것도 예. 또 문제가 됐고요. 그거에 앞서서 아기레 감독이 2010-2011 시즌에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사라고사 감독으로 있었는데 예. 그때 상대 선수들한테 돈을 직접 갖다 주면서 승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지난해 말에 이미 스페인 법원에서 예. 아기레 감독의 출두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보기에는 그 혐의가 아직 뭐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성적도 좋지 않고 또 올 여름부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차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예. 아직 시간이 월드컵에 좀 남아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뭐 잡음 속에서 이 감독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삼스럽게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바로 공동육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육아 공동체 이경란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말해요. 공동육아. 이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을 이 선생님도 하고 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예,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하시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나 이제 공동육아협동조합 이런 어린이집은 예.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이에요. 다만 이제 부모들이 출자리에서 이제 공간도 마련을 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는 거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지 보육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선생님, 뭐 일일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네,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같은 방식인데 예. 운영 주체가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자 그렇게 예를 들면 원장 같은 경우도 없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대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은 있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면허가 있는 분이 어린이집을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없으니까 원장님이 계시는 거군요. 네, 원장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 주 교사회가 같이 협력하면서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회 내부에서 이제 교사 대표가 원장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어린이집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원장님이 계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좀 교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사회 어떻게 일단은 지금 뭐 폭행 사건이 불거졌는데 자질 문제 그리고 열악한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공동육아 여기 공동보육 이런데 선생님의 처우는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낫나요? 아무래도 조금 나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부모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이 어떤지도 직접 보고 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부모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아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좀 더 늘려서 활동을 생활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구조를 좀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 급여를 계속 늘 협의해가면서 조정해서 올리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라든가 보육 활동을 하는데 교사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사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에서 교사 교육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교사 교육을 받게 그리고 참여하기 좋은 교사 교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교사 재교육.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선발은 직접 어린이집에서 직접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사회하고 이제 원장님도 참여하시고 교사들도 참여하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교사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당연하게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그분의 교육관을 많이 봅니다. 그분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와 함께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부모 참여형 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수정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 선생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러셨죠? 일반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연령대별로 다 다르죠. 연령대별로 다른데 저희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서 교사가 아동이 한 두 명 정도, 한 두세 명 정도, 한 2명 정도를 지금 줄여서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한 박에서 담임이 2명이 함께 본다라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복수 담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한다는 건 진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음 입학할 때 내는 출자금이 750만 원 맞습니까? 그거는 어린이집마다 좀 다 다릅니다. 만원에 속하지요. 750만 원 정도 내는 데도 있죠? 예, 물론이죠.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적은 데는 한 500 정도 되고요. 적으면 500? 예, 한 1000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이거는 그렇다면은 일반 아동들에 있어서의 육아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부유층들을 위한 육아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그런 식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나왔었군요. 네, 초기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 있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에서 사람들이 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쓸 때 어디에다 쓰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시설 운영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출자금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졸업하면 되돌려받는 돈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취하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면은 그 자취 보통 보증금 500만 원에 월 뭐 40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500만 원 나중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큰 액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힘든데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일 텐데 얼마나 힘들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사실 처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 지내다 보면은 다른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키우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재 교급이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이런 부가 비용들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거나 이럴 때도 같이 협력해서 키울 수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지원금 받으시죠? 정부에서의 지원금은 동일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돈 내는 거, 이거는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추가적인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죠? 예, 사실 저희도 이 문제가 그랬기 때문에 공동육아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9432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나요? 정부의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똑같이 관리받습니다. 똑같이 관리받죠? 네, 영유아 보육법상에 있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위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의 이경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예,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223님, MB 회고록 내용을 떠나서 시기 부적절합니다. 0391님, 김무성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9170님, 디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식자재 값은 안 오른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를 물건값이 떨어졌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이죠. 근데 통계가 뭐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시청
엑셀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학적인 위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던 얘기죠. 국제 뉴스를 들으면 지리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력이 높아질수록 국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 소식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은 국제시장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국제시장. 그렇습니다. 이 국제적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장이다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과 함께 국제 정세를 매주 수요일마다 알아보겠습니다. 임상훈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게 이제 국제 전문지, 프랑스에서 굉장히 네. 그 대표적인 이 언론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신데, 자, 우리 오늘 얘기할 부분, 제가 오늘 방송서에도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얘기부터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네. 당연히 있는 건데, 종교를 팔고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참수를 하질 않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요르단 조종사 이거 불에 태워 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참 천인공노할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인데 그 요르단의 조종사 중위죠. 알카사스메 중위가 철창에 가져진 세태로 화형된 정말 잔인한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요르단 국민들의 분노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가 그 응징을 하겠다 보복을 선언을 했고요.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언제 촬영이 됐는지는, 그러니까 언제 처형이 됐는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슬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슬람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더 많죠, 수니파보다. 그죠? 수니파가 많습니다. 수니파가 많아요. 네. 수니, 시아 뭐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수니하고 시아가 이게 옛날에 마호메트 뭐 여기에서 네. 뭐 형제지간인가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먼저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네. 수니파, 시아파 같은 이건 이슬람계 종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카에다라든가 IS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표방하면서 그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있는 급진 단체들인데, 네. 뭐 많은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이제 이슬람교도 종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니파, 시아파 이런 것들은 그 교리의 차이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대립이었는데, 네. 이게 20세기 중동의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꼬이면서 더 심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 건데, 말씀하신 건 일단 다수파는 수니파입니다.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의 거의 전역에 퍼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시아파는 그 이라크하고 이란에서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파인데, 우리 가깝게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갈등이 바로 그 이라크에서 있었던 갈등이었죠.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이 다수파인 시아파를 탄압하면서 당시 이란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데, 네. 이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에 탄압받던 시아파가 집권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IS의 이라크 침공의 구실을 제공하면서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IS 이게 그 옛날에 그 김선일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김선일 씨를 참수했던 바로 그 단체의 전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일단 맞습니다. 이제 현 IS 세력은 자르카위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한 그 이라크 알카에다에서 진화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그 지도자였던 아자르카위가 2006년도에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다른 세력들이 이제 합류를 하는 과정에서 현 IS로 진화를 하게 된 건데, 예. 김선일 씨가 희생됐던 것이 지난 2004년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이 IS의 전신이었던 알타위드 알지하이드라는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물론 예. 네, 지도부는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임상훈 편집위원께서도 프랑스에 네. 좀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도 이제 독일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유럽에 굉장히 아랍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요. 특히 그렇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터키,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알제리, 예. 이쪽에서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종교와 테러 집단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이슬람교 쪽만 유난히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게 이슬람교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문명 파괴 행위를 왜 일삼는 테러 집단이 이슬람에만 몰려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혼자 피해의식을 갖습니까? 이렇게. 예? 사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기독교 문화하고 갈등 구조가 이제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이 테러 집단하고 동제시하면 그러면 물론 안 절대로 되죠. 안 되는 건데 이들 사이에서 그 어떤 그 증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선일 씨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던 IS 세력들 그리고 이 IS 세력을 구성했던 그 전 세력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상당수도 과거 미군들의 그 포로로 잡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서부 세력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좀 이 가슴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이 대다수의 그 이슬람교도들하고 이제 동제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분노에 차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 사람이 그럴수록 잔인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냥 죽이지도 않고 참수를 하고 화형을 하고 말. 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까지 지금 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본도 이제 같이 증오의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그들의 그 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동쪽에 위치한 문화권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번에 일본인들이었는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동영상에 등장했던 그 괴한이 주장하듯이 일본이 그 서방 연합군의 IS 괴멸 작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돈을 요구하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들이 돈으로 도와야 될 거는 서방 국가가 아니라 당신들 예. 국민이다. 한마디로 좀 조롱 섞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그 전략이 극도의 그 잔인한 방법으로 좀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평가들을 자기들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전략으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일본 같은 나라들도 그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사실 우리도 이 IS 넘어간 그 김모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더군다나 기분이 안 좋은 건 일본이 이른바 집단 자위권 이거 하면서 해외 파병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오히려 이 IS 이런 이상한 집단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중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가 일본이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재해석 뭐 아예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적기라고 좀 일본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번에 인질 사태를 맞으면서 모처럼 일본이 이 테러와 협상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국제사회 공조를 그리고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리수는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살짝 여론을 떠보는 국제사회 여론을 떠보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희생됐던 유카와 씨 예. 소식 그 직후에 아베 총리가 이런 사태를 위해서라도 집단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살짝 했거든요. 그랬다가 일본 내부에서 비난이 일자 그 뒤에 이제 고토시 희생 소식 이후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이번 사태하고 일본의 안보 문제의 법제화 한마디로 집단 자위권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살짝 한번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2일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거든요. 원래는 일본의 군사력이 전수방위 그러니까는 일본 본토가 위협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헌법의 규정인데 작년에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는 본토가 아니더라도 우방국이 침략을 받으면은 일본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면 군사력을 외국으로 보낸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나가서 우방국이 침략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할 때도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해놨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눈치채지 없을 만큼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군사력 운용 확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도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일본이 만일 우리 국민들이 참수로 2명이나 당했다 이래가지고 세게 나가면 사실 그거 말리기도 뭐하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맞습니다. 4614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김선일 씨도 주황색 옷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특별히 주황색 옷이 의미하는 게 있나요? 근데 저희가 이 이슬람 계통도 아니고 테러 집단도 아니라서 이거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IS 전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그 단체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00님 프랑스는 원래 톨레랑스의 나라 아닌가요? IS의 극단적인 행동도 문제지만 언론의 극단적인 묘사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을 가감없이 보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샤를리 앱도 그거를 염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표현으로서의 그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신성시하는 어떤 무엇도 신성시될 수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서구 입장인 반면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분이 나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테러로 연결된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샤를리 앱도라는 잡지가요. 네. 이슬람교만 그렇게 풍자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하고 딴 종교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불교, 기독교 전부 다. 근데 왜 이슬람교만 그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사실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무슨 열등감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좀 이 프랑스가 똘러랑스 그게 사실은 홍세화 씨 덕분에 이제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그렇죠. 불어로만 똘러랑스가 아니고 도리건 톨러런스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톨러런스 아닙니까? 있죠. 예. 우리나라는 관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만 왜 유난히 관용이 강조가 돼가지고 마치 똘러랑스가 그 고유명사처럼 되는지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 김모군이 IS에 가담하는 사태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러와 소위 말하는 요즘에 보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lonely wolves 이렇게 부르던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생적인 IS 지지 세력 일단은 구분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세력은 이슬람 세력화를 꿈꾼다던가 반 이슬람 세력에 이제 복수를 한다는 이런 특정한 목표물을 두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아주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는 그 자생적인 지지 세력들의 상당 부분이 보면은 잘 들여다보면 어떤 복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 사회에 대한 불만, 이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런 게 나오면서 심지어 이제 그곳에 합류하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이런 실제로 터키에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IS에 합류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실업자들 그러니까 한마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로 동참하는 그런 직업 삼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들이 투쟁하려는 전략적인 전력이 아닌 곳에서 굳이 테러가 일어날 그럴 확률은 일단은 적다고 봐야 되겠지만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미국의 우방 세력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어떤 인질 가능성이라든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김군이 넘어갔을 때 SNS에 남긴 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IS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많이 풍겼었거든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의 형제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본토 내에서도 얼마든지
테러의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이 입춘입니다. 흔히 입춘 대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도 포근합니다. 하지만은 저녁 때는 또 쌀쌀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꽃샘추위가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좀 두툼하게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입춘 대길, 정말 올 한 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행운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아침 8시 15분에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